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지시하고 핵 능력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 파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돼 교전으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살해당한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나임 카셈 사무차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 수장을 가리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지하철 역사 안에 야생 멧돼지가 들어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멧돼지는 1시간 만에 사살됐지만 승객 한 명이 팔을 다쳤습니다.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항 검색을 피하려고 아내와 자녀들을 동원해 가족 여행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고위급 장성을 포함해 이미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김정은의 측근인 김영복 부총 참모장을 포함한 선발대 이동 첩보를 입수한 건데요. 북한군 전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러시아군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에 따른 동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병력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막판 작업도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급한 대로 전장에서 꼭 필요한 전투 용어 100여 개를 추려서 북한군에 교육하고 있지만 소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국정원 보고입니다. 군사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부분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추측,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 논의나 대가를 후속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반발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파병 소식 감추기에 급급하지만 동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훈련 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지만 이미 군인들 사이에서는 추가 파병 가능성이 언급되며 동요가 일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도발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대남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도 이 같은 내부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전투병 파병 외에도 노동자 4천여 명을 러시아에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며 파병 등의 대가로 제재 대상인 물품을 받는 이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해 얻게 될 경험이 북한군 전체에 습득된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북 군사 밀착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북한이 참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면서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전화통화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중동 지역의 긴장은 고조되고 북한의 무모한 전쟁 참여 움직임까지 구체화하면서 정부는 어느 때보다 커진 대외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군과 북간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선 푸틴 대통령이 새 전략핵 훈련을 명령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새 나토 사무총장이 취임한 뒤 EU 수장과의 첫 공식 회동 자리.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려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이자 유럽 안보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핀란드 대통령도 북한의 파병은 확전과 도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own analysis is, this is my analysis, not the words of the president, is that for China, the Chinese-North Korea relationship is not very comfortable at the moment. Because as a matter of fact, it can lead to escalation.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파병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병사 일부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투입됐으며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으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우크라이나 지원단체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전략 핵잠수함 등과 관련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확전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새로운 전략 핵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водим очередную тренировку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сил сдерживания. Отработаем действия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по управлению применением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с практическими пусками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и крылатых ракет.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전략 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늘 모스크바를 찾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오늘 일정을 공개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 1월 러시아 공식 방문 때는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북한에 전략 핵잠수함 등과 관련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반대급부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구소련 시절 1000번 넘게 핵실험을 한 러시아가 6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병 부족으로 애를 먹는 러시아군이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들로 부대를 편성해 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총정보국은 간염 바이러스 유형 이름을 따 창설한 BC 러시아 돌격 중대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에 임시 점령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들이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했으며 전선에 가기 전에 B형 간염 백신을 맞고 C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고강도 공격을 계속하면서 하루 만에 또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국 CNN이 인용한 레바논 보건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날 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바알베크, 헤르멜, 베카 등 레바논 동부 지역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60명 이상이 숨지고 58명이 다쳤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레바논 남부 도시 티엘에도 이스라엘의 폭격이 이어져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26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탄도미사일을 제조하고 로켓을 발사하는 기지가 손상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상업위성업체가 29일 오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테헤란에서 북동쪽으로 370km 떨어진 샘난주 샤흐루드 우주센터의 중앙 주요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 주변에 차량이 몰려있는 것과 관련해선 피해를 조사하려는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문 근처에도 평소보다 차가 많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주요 건물 바로 남쪽에 있는 작은 건물 세 채와 본관 북동쪽의 또 다른 경납고가 손상된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의 새 수장으로 선출된 나임 카셀 사무차장을 가리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SNS에 카셈 사무차장의 사진과 함께 임시 임명,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또 히브리어로 쓴 게시물에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외곽 지역을 표적 공습해 나스랄라를 암살한 데 이어 차기 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도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양산 도심에 무게 100kg에 육박하는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 안까지 들어오면서 승객 한 명이 팔을 물리기도 했는데 결국 1시간 만에 사살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 난입한 육중한 멧돼지 한 마리가 역사 안을 마구 휘젓고 다닙니다. 멧돼지를 포획하러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포위망을 좁혀갑니다.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였지만 생포에 실패했고 결국 전문 엽사가 나서 사살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도심 대로변에 나타난 멧돼지가 지하철 여관까지 들어와 난동을 부린 건데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 한 명이 오른팔에 물렸습니다. 또 영무실 유리문이 파손됐고 1시간쯤 열차가 호포역에서 서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무게 10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도심에 들어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서 있는 차량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끝도 없이 솟구칩니다. 저기 산불 날 수 있는데.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분기점 부근에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차 뒤쪽에서 연기를 발견한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대고 대피하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는 완전히 탔고 화재 진압을 위해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되며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 행성곤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 2명이 8.5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소방 출동 당시 보행자 1명은 심정지 상태였고 다른 보행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필리핀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밀수입했는데 공항 검색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여행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야산 둔덕을 파봤습니다. 풀뿌리 마냥 흰색 봉지가 덩어리째 줄줄이 나옵니다. 모두 마약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이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뒤 감춰둔 겁니다. 대담하게 배낭째 넘겨받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다정히 아이들 손을 잡고 평범한 가족여행처럼 꾸며 필리핀을 오갔습니다. 마약 수사를 하면서 가족여행을 가장하여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필로폰 6.6kg과 케타민 803g,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마약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등 사실상 전국의 유통망을 갖추고 1g씩 포장해 팔아왔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 건데 아파트 배전함 등 경찰이 확인한 은닉 장소만 70곳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처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2kg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습니다. 또 A씨와 아내가 주식 투자 사기에 연루된 것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지시한 총책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반송동 노작공원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되판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 2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것도 청구했습니다. 대기 발령 중이던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하는 지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말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그림 투표용지와 선거 공보물을 제공해달라는 소송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그린 그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공판 진행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화여대 학생이 미군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발언으로 고소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학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부품 1억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 몽골 출신 28살 유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접근과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서 2억 6천만 원어치의 대마를 판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4년 전 트럼프가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장소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다시 차지한다면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지난 2021년 1월 백악관 앞 앨립스 공원에서 의사당 폭동을 선동하는 연설을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해리스 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중대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이 의사당 폭동 사건을 잊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가 재집권한 미국의 모습을 진지하게 상상해 볼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I do believe Donald Trump to be an unserious man. But the consequences of him ever being president again are brutally serious. Brutally serious. 특히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지목하며 재집권한 트럼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될 거라고 경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There will be no one there to stop him. Not even the Supreme Court, which months ago told the former president that he is essentially immune no matter what he would do in the White House. 해리스 캠프는 또 트럼프 유세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표현한 점을 집중 부각하며 트럼프의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의 푸에르토리코 출신이 40만이 넘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공약입니다. One guy called Puerto Rico, quote, an island of garbage. Now, these are fellow citizens he's talking about. Here in Philadelphia. 해리스 캠프는 또 푸에르토리코 최대 신문사가 해리스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며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네오콘의 상징인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에 이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딸도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바버라 피어스 부시는 미국을 발전시키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해리스를 지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규입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1.8도, 대전 10.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안개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8도, 강릉 12도, 부산 1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도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당은 삼권분립 위배라고 반발하면서도 막을 대안은 없는 데다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야당 견제용 법안은 의석에 밀려 첫 발조차 떼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야당 상설검찰로 만들 준비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치는 것, 헌법상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침해해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실체와 근거 하나 없이 오직 의혹 제기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을 민주당을 위한 하지만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이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여당이 막을 수 없고 국회 규칙은 일반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제2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여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주도로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11월 30일이 넘겼을 경우에는 정부 안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돼요. 예산 심의가 감액 수준 정도에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심의권을 강화시키고자 여당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안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특히 정부와 여야의 권한을 두루 인정하면서 이른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과 맞닿아 있어 여권 반발이 거셉니다. 야당 추진 법안에 제동을 거는 데에 급급한 여당은 정작 야당 견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소수 의석 때문에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상임위원장의 발언권 제한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법안 처리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야당이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여서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만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합의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22대 국회 들어 정치가 무너진 국회에서 삼권 분립의 헌법적 가치가 여야 간의 무한 대립 앞에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 등을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절차에 따라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 규칙안을 두고 민주당이 다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회 독재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과거 경남 창원 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앞두고 김 여사를 언급하며 후보지 실사를 직접 챙긴 듯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2년 11월 23일 통화 녹음 내용을 보면 명 씨는 국민의힘 김영성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국가산단이 필요하다는 홍보 문구 작성을 지시하며 이건 사모한테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날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가 나기 넉 달 전으로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후보지 심사를 위해 창원 현장을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여권 내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자 당 중진들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에는 결자 해지의 자세를, 당에는 소통을 당부했는데 총선 백서를 둘러싼 개파 간의 신경전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세 의원 등 여권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풀기 위한 해법, 특히 한동훈 대표가 띄운 특별감찰관 추진을 둘러싼 집안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당대표의 내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현 상황을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진단하고 양측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엔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결자 해지의 자세를, 당에는 소통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봉사활동 등을 제외하곤 기여사 활동을 자제하는 방식의 대응책을 고민할 거란 관측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속실 그리고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그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해 활동을 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 총회를 앞두고 당 내부적으론 분열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기류입니다. 표 대결까진 가지 말고 의총 전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다만 정부와 당을 고루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는 총선 백서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친윤계는 평가는 백서가 아닌 국민이 할 거란 한 대표의 말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고 백서 내용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것은 또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겠죠. 얼마나 그 아픈 평가가 있었는지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친한계는 총선 패배 책임을 한 대표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시스템 공천은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4년 내내 당을 운영했던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인데 한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을 향한 3대 요구에 특별감찰관 추진까지 김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여온 한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여권 분위기가 또 한 차례 술렁일 거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배달 수수료 상생안 논의 마감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오늘 9차 회의를 엽니다. 양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인다면 다음 달에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만약 이번에도 합의 도출 가능성이 없다면 정부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앞두고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가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0일간 전국 대형마트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소프라이즈 한우 세일을 합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등심을 비롯해 양지와 불고기, 국거리류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가 이뤄집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고 경영권 방어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이사회 의안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영풍과 BMK 측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만큼 이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재계에선 고려아연이 자사주 일부를 우리사주 조합에 넘겨 의결권을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늘부터 연말까지 모바일 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 상품 12종 판매를 중단합니다. 다만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 상품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앞으로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고 민 전 대표 측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경영권 탈취 시도 논란으로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가 최근 사내이사로 복귀한 민희진 전 대표.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민 전 대표 대리인은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사내이사 3명에게 민 씨를 대표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사들이 하이브 지시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법원이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줘도 실익이 없을 거라며 각하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3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약 조항에는 하이브가 2021년부터 5년 동안 민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민 전 대표의 자리 유지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계약 조항이 상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며 본안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하이브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어도어의 정상화와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 건 아니라며 이사들은 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를 재선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민희진 전 어도 대표, 이 하이브를 나가려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또 택시를 타고 가다 미행을 당하고 살해 협박도 받았다면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소송으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미행을 당했어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분이 그 기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살해 협박도 받았고, 그냥 코미디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왜 가처분을 했냐면 저한테 굳이 왜 이런 거 하냐라는 사람들도 많고 힘든데, 저의 결백함과 순수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소송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난 쟤네 주장처럼 내가 뭐 나가려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하이브가 다른 기획사 소속 가수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모니터링 문건을 작성했다는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이브 이재상 CEO는 어제 사과문을 올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모니터링 문서와 관련해 아티스트와 업계 관계자 그리고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문서는 업계 동향 등을 사후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작성됐고 일부 고위 임원에게 한정해 공유됐지만 그 내용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단풍철인 요즘 각종 예약 플랫폼을 통해서 캠핑장 예약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막상 가보면 올려놓은 사진과 달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예약 플랫폼도 캠핑장 사진 관리에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사진은 화사했지만 화장실에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했다. 사진과 달리 낡은 시설에 식탁도 없었다. 하도 속는 경우가 많아 이젠 캠핑장 사진은 거의 믿지 못할 지경입니다. 난로가 거의 낡아서 구멍이 막 뚫리고 뭐 냉장고나 뭐 그런 장판 이런 것들이 청소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대체지를 찾을 수도 없고 어쨌든 여행을 망친 거죠.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예약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6%가 사진이나 설명이 게시한 것과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위약금 설명도 달랐다는 걸 포함하면 10명 가운데 7명이 넘게 플랫폼에 올려진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달랐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6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121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사진이나 설명이 실제와 다르거나 설비 등에 문제가 생겨도 심지어 주차가 안 돼도 취소나 환불이 안 된다는 약관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을 고치도록 하면서 사진이나 설명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플랫폼이 정기적 안내를 하고 플랫폼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사진과 실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 중개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진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인지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플랫폼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거래를 당일에 그 장소에 가서 취소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 피해가 좀 발생할 우려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된 약관이 개별 캠핑장은 물론 펜션이나 호텔 등의 분야에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난해 7월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중국 당국이 한국인 1명을 간첩죄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3기 출범 직후 가장 먼저 통과시킨 법안 가운데 하나였던 반간첩법 개정안. 간첩 활동 범위를 기밀 유출해서 안보 이익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 행위까지 넓힌 게 골자입니다. 입법 당시 중국은 선량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我们反对通过曲解反间谍法抹黑破坏中国营商环境的行径。 지난해 7월
법안 시행 전후 우리 정부는 중국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삼성 반도체에서 중국 경쟁사로 이직했던 교민 A씨가 12월 자택에서 체포된 겁니다. 5달 동안 호텔에 갇혀 조사를 받다가 올해 5월 검찰로 넘겨진 뒤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중국 국가안전국은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7개월까지인 만큼 연내에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该韩国公民因涉嫌间谍罪被中方的有关部门依法逮捕，有关部门已向韩国驻华大使馆进行了领事通报。 주중 한국 대사관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지 시점과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에 실패한 가운데 군소 야당들이 캐스팅보트를 주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이 다음 달 총리 선거를 앞두고 연일 군소정당에 러브콜을 보내며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총리 지명 선거가 치러지는 특별국회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의원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릅니다. 자민당 의석수 과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와 노다 입헌 민주당 대표가 결선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군소 정당들의 선택이 결정적인 만큼 국민민주당 등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의석이 크게 늘어난 정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바짝 머리를 숙였습니다. 党派を超え優れた方策を取り入れ意義のある経済対策補正予算を実施してまい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こ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국민민주당 등 내각 불신임안을 냈었던 정당과 협력해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例えば主犯指名でご協力いただくんだとするならば最低限これはということがあればそういう話し合いをする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특히 중의원 해산전 7석에서 4배인 28석으로 늘린 국민민주당은 이번 전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민당과의 연립정권 참가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ポストがどうだ政権の脇がどうなんていうのは多くの国民にとって関係ないですよ。そういうこと自体ずれてん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とにかく政策実現に全力を傾けますので連立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다만 세금 공제 등으로 실수령액을 늘리는 정책을 여당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부 정책의 협력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자민당 독주 체제가 15년 만에 무너지면서 여러 정책 과정에서 군소 정당의 존재감이 한층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더 적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시각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에서 단기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이보다 더 장기적인 위협은 세계 인구 붕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 인구도 현재 절반보다 적어질 수 있다며 이건 여성 1명당 출산율이 갑자기 2.1로 회복됐을 때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5년간 부과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에서 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가 됩니다. 인상된 관세는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해안가 마을에 있는 호텔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최소 10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소방당국은 현지 시각 29일 새벽 1시쯤 바닷가 휴양지 비아에셀에 있는 10층 규모 드브로브니크 호텔 건물이 굉음과 함께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2명을 찾았지만 1명은 사망했습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중심부에서 전차가 건물 1층 컴퓨터 판매점으로 돌진하면서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전차엔 20명 정도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차가 관통한 건물엔 대피령이 내려졌고 당국은 건물에 구조적인 손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산하 미성년자 보호위원회가 성학대를 저지른 사자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배상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바티칸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엔 성학대를 저지른 사자에 대한 직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또 성학대 피해자에 대해 표준화되고 포괄적인 배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탄핵안과 비상대책위 설치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겨 의정대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협 내분이 잦아들지도 관심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취임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임기 6개월 만에 탄핵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어제 저녁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0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엔 임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 설치건이 상정돼 표결에 붙여집니다.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하고 참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곧바로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의협대의원은 246명으로 최소 109명 동의가 필요한데 불신임안 발의에 103명이 참여해 탄핵안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 회장 탄핵과 비대위 출범이 현실화할 경우 의정대화의 속도가 붙을지가 관심입니다. 임 회장은 지난 6월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고 수차례 막말 논란을 일으켜 내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또 의정 갈등의 키를 쥔 전공의 의대생 단체가 임 회장 체제를 거칠게 비난하는 등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다만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요지부동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해 의정 갈등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한 박단 전공의 대표는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와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불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어제 오후 5시 연세대 수시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수험생 측 법률 대리인은 대학 측이 시험을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한 가운데 문제 유출도 발생했다며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일부 감독의 실수가 있었지만 문제를 인터넷에 올린 건 개인의 일탈이라며 공정성이 훼손될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고 재시험으로 인한 합격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맞섰습니다. 재판에 앞서 원고 측은 승소를 하더라도 학교 측이 거부하면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취지를 무효 확인해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글이 올라왔던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그제 오전 서울 강남구 DC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연세대 논술 유출 문란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연세대에서 논술 시험이 진행된 지난 12일 DC인사이드에는 시험 시작 전 일부 문항을 봤다며 상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욕설을 썼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모욕죄로는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속한 김 씨는 추진위 위원장이었던 피해자가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자 비상대책위원회 단체 대화방에 도적, 양두구육 등 표현을 쓰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난 성남시 의원이 중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성남 분당구에 있는 한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는 회의를 열고 시의원 A씨를 해임 처리했습니다. A씨는 초등생 자녀의 학교 폭력이 알려지자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학부모 운영위는 사임보다 수위가 높은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만여 명에게서 5천여 개 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가상자산을 맡기면 2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는데 투자금은 명품이나 요트, 부동산을 사는 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투자 설명회가 한창인데 가상자산을 카지노나 호텔, 드라마 사업 등에 투자해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자신들에게 맡기라며 가짜 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현금으로 그 총책 A씨의 현금 계좌로 넣어준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가상자산을 구입해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넣어준 경우도 있었고, 그거를 돈을 넣어주면 그 가짜 가상자산 엣지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수량을 표시를 해줬고 원금과 이자도 그쪽으로 수량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특히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재작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1,600여 명에게서 5,06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홍보한 수익 활동은 사실상 실체가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줄 돈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투자금으로 명품, 토지, 초호와 요트 등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지급이 중단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이 가운데 70%는 여성이었습니다. 모집책들, 주범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개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저희 친언니 소개를 했고요. 주변에 이제 피해자분들 보면은 가족들, 따님 결혼 자금, 대출 받고, 그리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자식 몰래 투자해서. 경찰은 투자 사기 업체 와콘 대표 등 총책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관계자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01억 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12번째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 광주 안방에서 축포를 쏜 건 37년 만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빛고울을 수놓은 승리의 현장에 조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정한 순간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호랑이가 뜨고 타이거즈를 상징하는 남행열차가 울립니다. 기아 선수단은 전 세계를 강타한 히트 상품 삐끼삐끼 댄스로 우승 공약도 충실히 지켰습니다. 수줍게 몸을 흔든 이범호 감독부터 가족과 뒤풀이에 나선 우승 주역들. 대미를 장식한 건 베테랑 양현종이었습니다. 팬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연습 안 했습니다. 그냥. 한여름 턱수술을 받고도 투혼의 역투를 펼친 내일은 큰 절로 진정성을 보여줬고 곽도규는 부상으로 가을 야구를 놓친 동료 이의리를 가슴에 품은 깜짝 쇼로 팬들의 심장을 녹였습니다. 기아의 12번째 별을 안긴 마무리 정혜영의 짜릿한 삼진. 93년 해태 우승 당시 포수 마스크를 썼던 아버지 정회열 씨도 현장에서 함께 호흡했습니다. 31년을 뛰어넘는 부자의 절묘한 합성 사진은 진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저는 조연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혜영이는 어떻게 보면 주연급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아빠가 주인공이시고 또 좀 더 행복하실 수 있게 제가 더 열심히 잘해서 앞으로 효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빛고울 안방에서 무려 37년 만에 쏜 우승 축포.
웃음과 환희, 감동과 눈물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자정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YTN 조은지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개인 통산 4번째로 아시아 축구연맹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서울경희대학교 평화전당에서 열린 AFC 연간 시상식에서 이란의 타레미와 요르단의 알타바리를 제치고 올해 국제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2019년에 이어 4번째로 국제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최다 수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서울 기온은 1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짙은 안개가 기승인데요. 현재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되지 않으니까요. 조심히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는데요.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1.8도, 대전 10.2도, 부산 14.2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2도까지 올라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주 후반 남부와 제주도는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도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